이번 시간은요, 제가 홈페이지에 올려드렸던 마인드맵으로 보는 민법 계약 사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 2차 대비고요. 중요한 쟁점들을 일단 슬라이드로 올렸는데 여러분들께서 조금 이해를 도모하기 위해서 강의를 준비했고요. 오늘 다루고자 하는 쟁점 중에 첫 번째 쟁점은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 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에 대해서 사례 두 가지 비교해보고 뭐 위험 부담, 네. 그 다음에 단문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2019년도 기출이에요. 자, 쭉 보시면은 요게 숨겨진 함정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겠죠? 자, 먼저 사례 보면요. 자, 을은 교육관을 건립하기로 하고 건립 방법에 관해서 5인가량의 설계사를 선정해서 건물에 대한 설계 시안을 쭉 작성했죠. 의뢰를 한 후에 최종적으로 한 개의 시안을 선정한 다음 그 선정된 설계사와 교육관에 대한 설계 계약을 체결하기로 했다. 근데 아직 계약은 체결되지 않은 상태. 갑 설계사는 이 제안에 응모하기 위해서 제안서와 견적서 작성 비용 300만 원 지출했고요. 을은 갑의 시안을 당선자로 선정했으나 여러 가지 사정으로 갑과 설계기간, 설계대금 및 그에 따른 제반 사정을 정한 구체적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있다가, 그러니까 계약 체결하지 않았어요. 당선 사실 통지 시 약 2년이 경과한 시점에 갑에게 교육관 건립을 취소하기로 하였다고 통보했습니다. 갑은 당선 사실 통지 후에 설계 계약이 체결될 것이라고 기대했고요. 자, 교육관 설계를 위해서 준비 비용 500만 원 지출을 하였다. 다음 물음을 답하시오. 자, 갑은 을에게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까? 딱 보고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이 되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되겠죠. 근데 결론 여러분 생각해 볼 수 있죠. 제가 말씀드렸지만 아직 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상태라는 점을 말씀드렸어요.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 이 개념을 정리할 때 여러분 기본적으로 계약이 성립 과정에서 당사자 일방이 그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주었을 때 부담해야 할 배상 책임이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이지, 계약 체결하기 전에 과실 책임이 있다면 이거는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으로 볼 수 없는 거죠. 계약 체결 전에 이기 때문에. 그리고 손해배상 책임 범위요. 이거는 여러분 계약 교섭 계약 교섭 단계에서의 부당 파기가 쟁점이 됩니다. 그래서 민법상 759조의 불법 행위가 성립이 된다면 이때 상대방이 급여자는 상대방이 계약의 유효를 믿었음으로 인하여 받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거죠. 그때 배상은 실내이익 배상입니다. 실내이익 배상에 대해서 언급을 하시면은 된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천천히 볼게요. 문제 1번. 계약 체결상의 갑은 을에게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를 논하라 이렇게 했죠. 어쨌든 계약 체결 전의 단계다. 본 사안에서는 문제 제기.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계약이 체결되어야 문제가 되는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 그죠? 따라서 이 경우 갑은 을에게 어떠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 인정 여부에 대해서 그래도 간단하게 논의를 해줘야겠죠. 자, 의의에서 여러분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 강조드리지만 키워드는 계약 체결을 위한 준비 단계 또는 계약의 성립 과정, 계약의 성립 과정에서 당사자의 일방의 책임 있는 사유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때 부담하여야 할 책임을 말합니다. 요건 여러분들 몇 가지가 있죠? 자, 첫 번째, 원시적 불능이어야 되는 거죠. 원시적 전부 불능 이해가 되고요. 두 번째, 채무자의 악이나 또는 과실이 있어야 되는 거고, 다음 세 번째요. 상대방의 손해는 어떻게 됩니까? 상대방의 손해 발생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선이 무과실해야 되는 거죠. 무과실을 요건을 합니다. 요건 세 가지.
일단 여기서 원시적 전부불능이라는 말은 계약 내용이 원시적 전부불능이 되어서 무효가 되어야 되고요. 그 다음 채무자의 악의 또는 과실, 즉 목적물의 인도 의무자가 계약의 내용이 불능이라는 사실을 계약 체결 당시에 알았거나 알 수 있었어야 되는 거죠. 그 다음 상대방의 손해 발생이 있어야 되고 선의 무과실해야 한다. 즉 상대방이 계약을 유효한 것으로 믿었기 때문에 손해를 입었어야 하고요. 그리고 상대방은 선의임과 동시에 무과실이어야 합니다. 자, 그렇게 되면 그 효과요. 계약 체결자의 과실 책임. 자, 그 효과 어떻게 됩니까? 효과는요. 귀책 사유가 있는 자는 계약에 무효가 되어서 상대방이 입은 손해, 즉 여기서 말하는 신뢰이익이죠. 신뢰이익을 상대방에게 배상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배상액은 이행이익, 즉 계약의 유효함으로 인해서 생길 이익, 이행이익을 넘지 못한다는 겁니다. 어쨌든 사안에서 검토를 해줬을 때 문제 제기에서 언급됐지만 계약 교섭이 부당하게 파기되어서 계약이 불성립한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을 적용할 수는 없다는 거죠. 이 경우 판례는 계약 교섭의 부당한 파기의 경우 민법 759조, 그죠? 제 759조 불법행위 책임에 의한 손해배상을 인정합니다. 이게 판례 입장이고요. 그래서 이제 다음 목차에서 759조에 대한 불법행위 책임의 인정 여부에 대해서 검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섭 단계에 있어서 어느 일방이 계약이 확실하게 체결되리라는 정당한 기대 내지 신뢰를 부여해서 상대방이 그 신뢰에 따라서 행동하였음에도 상당한 이유 없이 체결을 거부해서 손해를 입혔다면, 그죠? 이는 신해성실 원칙에 비추어 볼 때 계약 자유 원칙의 한계를 넘는 위법한 행위이므로, 즉 불법 행위를 구성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판례의 논리가 그래요. 그럼 사안에서 당연히 이 사안 같은 경우는 불법 행위가 성립이 될 수 있겠죠. 그 다음 문제 2번에서요. 자, 갑이 을에게 청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 책임 범위에 대해서 당연히 논하라,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 2번으로 넘어가서 그러면 계약의 부당 파기로 인해서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 문제, 그죠?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계약 교섭의 부당한 중도 파기의 불법 행위가 구성이 된다면 신의 성실의 원칙, 즉 신의에 반해서 일방이 신의에 반해서 상당한 이유 없이 계약 교섭을 파기함으로써 계약 체결을 신뢰한 상대방이 있게 된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손해. 즉 이 말은 다시 말하자면 계약이 유효하게 체결된다고 믿었던 것에 의해서 입었던 손해, 즉 신뢰이익 손해에 한정됩니다. 따라서 신뢰이익 배상을 하면 돼요. 신뢰이익 배상. 여기서 말하는 요 신뢰 손해라는 게 여러분, 예를 들어서 계약의 성립을 기대를 하고요. 지출한 계약 준비 비용, 다시 그 계약의 성립을 기대하고 지출한 계약 준비 비용과 같이 그러한 신뢰가 없었더라면 통상 지출하지 아니하였을 비용 상당의 손해가 바로 신뢰 손해입니다. 그 신뢰 손해에 대한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되는 거죠. 계약의 성립을 기대하고 지출한 계약 준비 비용 같은 경우에요. 그러한 신뢰가 없었더라면 통상적으로 지출하지 아니하였을 비용 상당의 손해가 신뢰 손해다. 근데 지금 사안에서요, 제안서와 견적서 작성 비용 같은 경우, 즉 아직 계약 체결에 관한 확고한 신뢰가 부여되기 이전 상태에서 계약 교섭의 당사자가 계약 체결이 좌절되더라도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고 지출한 비용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경쟁 입찰에 참가하기 위하여 지출한 제안서라든가 견적서 작성 비용 등이요. 이러한 비용 등은 여기 신뢰 손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따라서
갑이 을에게 계약이 유효하게 체결되리라고 믿고 지출한 실내 이익에 대해서만 배상 책임을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사안에서처럼 제안서와 견적서의 작성 비용 300만 원은 실내 손해인가요? 그렇지 않죠. 계약 체결이 좌절되더라도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한 지출한 비용에 해당되기 때문에 청구할 수 있을까요? 청구할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요, 교육관 설립을 위해서 위한 준비 비용 500만 원도 역시 실내 이익에 포함되지는 않겠죠. 여러분 여기서 갑의 인격이 침해됐다면 별도로 별도의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합니다. 어쨌든 실내 이익의 손해에 한정된다. 이게 중요한 거였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계약 체결상의 과실책임의 사례가 아니다. 이게 2019년도에 기출된 문제였습니다. 이거 볼까요? 예, 진정한 계약 체결상의 과실책임 어떻게 나오냐면요. 이렇게 나오죠. 갑은 자신의 X 건물을 을에게 5억 원 매도하기로 한 후에 계약금 2013년 5월 1일, 중도금은 6월 1일에, 잔금은 7월 1일에 지급하기로 했고요. 5월 1일에 계약금 1억 원을 지급합니다. 그죠? 근데 계약 체결 이전인 2014년 4월 28일 원인 모를 화재 이런 거 나오죠. 원인 모를 화재 이런 말들. X 건물이 전소, 그죠? 원시적 전부 불능 이런 말 나오잖아요, 그죠? 을은 갑에게 어떠한 권리 행사할 수 있는가? 이게 바로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이 문제가 되는 사안입니다. 사안인 것처럼 원시적 불능에 의해서 계약이 무효가 된 경우 당연히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이 문제가 되는 거죠. 사안처럼 첫 번째 사안처럼 계약 체결 전에 사안인 경우는 759조의 불법행위 책임, 즉 실내이익 손해이익이 문제된다면 지금같이 계약금은 줬어요. 중도금은 지급되지 않은 그런 계약 체결 과정에서 문제된 과실책임이 문제되는 겁니다. 따라서 매수인 을은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서 매도인 갑에게 어떤 책임? 계약 체결상의 과실책임을 이유로 실내이익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된다 이겁니다. 그러면 목차 계약 체결상의 과실책임의 성립 요건 봤죠 우리? 첫 번째가 원시적 불능이어야 되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상대방에게 손해가 발생해야 됩니다. 계약의 무효로 인해서 상대방에게 손해가 발생하여야 하고요. 급여자의 악의나 또는 과실. 네. 급여를 해야 할 자는 그 불능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어야 돼요. 그러면은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이 되고요. 이에 반대로 상대방은 급여의 상대방은 그 불능에 대해서 당연히 선의이고 무과실이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그 효과에서 실내이익 배상 문제가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원시적 불능에 의해서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이 성립하게 되면 급여자는 상대방이 그 계약의 유효를 믿었음으로 인해서 받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 경우 실내이익에 해당하는 거 여러분 조사 비용이라든가 대출받을 경우에는 지급 이자 등이 포함됩니다. 실내이익에는. 그리고 이행이익 한도 내에 배상해야 된다. 그죠? 이행이익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실내이익 배상은 이행이익을 초과할 수 없다. 따라서 목적물의 이용이라든가 전매 차익과 같은 이행이익이 실내이익보다 적은 경우는 그 한도, 이행이익을 한도로 해서 배상할 책임이 있는 겁니다. 그 사안에서 사안의 해결을 보면 되는 거죠. 매수인 을이 예를 들어서 선의이고 무과실이라면 그죠? 원시적 불능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매도인 갑에 대해서 이행이익의 한도 내에서 실내이익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결론 내면 되겠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사례가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 성립 요건에 대해서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를 구별할 수 있는 사안이었고요. 재밌죠? 네. 다음 사례 한번 보겠습니다. 위험부담 사례인데요. 갑은 을에게 갑소유 주택을 팔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위 계약 체결 이후에 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로 인하여 주택이 소실되었다.
그죠? 이게 지금 순서대로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계약 체결 전에 계약 체결상의 과실, 그다음에 이 사항은 계약 체결 이후에 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로 인해서 주택이 소실된 경우입니다. 이때는 자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이 아니라 뭐다? 위험 부담. 네, 위험 부담으로 간다는 거죠. 자, 위험 부담에 관해서 민법의 태도와 을이 위 계약에 따라 주택의 매수 대금을 갑에게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설명하시오. 네, 그렇습니다. 이 사안은 이렇고요. 자, 문제 제기요. 문제되는 게 뭡니까? 이거는 원시적 불능이 아니라 반대로 후발적 불능이 일어난 거죠. 후발적 불능. 자, 후발적 불능이 일어난 사안입니다. 자, 후발적 불능으로 계약의 실현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하는 거죠. 그때 그 위험을 누가 부담하는가, 즉 누가 그 위험을 부담하는가가 문제됩니다. 쌍방의 귀책 사유 없이 계약의 그 실현이 불가능한 후발적 불능의 경우, 원칙적으로 민법의 원칙은 무슨 뭐죠? 당연히 여러분 민법은 원칙적으로 채권자 위험 부담주의입니까? 아니죠. 채무자 위험 부담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렇죠. 그러면 위험 부담에 대해서 쭉 아는 대로 쓰시면 돼요. 위험 부담에 대해서 의요. 의. 여러분 여기서 키워드는 일단 그 쌍무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돼야 되는 거예요. 이 매매 계약 자체가 유효한 성립된 쌍무 계약에서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후발적으로 채무자에게 또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불능이 되어서 이렇게 소멸된 경우, 이때 그 위험은 그 불이익이죠. 그 불이익은 누가 부담하는가의 문제가 바로 위험 부담입니다. 우리나라 우리 민법은 원칙적으로 채무자 위험 부담주의를 채택하고 있고 예외적으로 채권자 위험 부담주의를 채택하고 있어요. 물론 이러한 채무자 위험 부담주의를 채택하지만 위험 부담의 규정은 무슨 규정? 임의 규정, 강행 규정이 아니라 임의 규정이기 때문에 당사자가 특약으로서 달리 정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요. 우리 민법은 채무자 위험 부담주의를 체크한다. 그러면 자, 채무자 위험 부담주의 성립 요건이요. 자, 쌍무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해야 한다. 말씀드렸죠. 그다음 후발적 불능이어야 한다. 요 불능, 후발적 불능 여러분 개념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즉 쌍무 계약이 성립한 이후에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사실상 또는 거래관념상의 후발적 불능이다. 이때 채무자와 채권자 모두 귀책 사유는 없어야 돼요. 네. 그러면 여러분 성립 요건이 살펴봤으면 그 효과요. 네. 효과. 전부 불능인 경우, 예를 들어서 채무자의 채무가 쌍방의 귀책 없이 전부 불능이 된 경우 쌍방 채무 모두 소멸하는 거죠. 따라서 이때 채무자는 자기 채무를 면하게 되지만 동시에 그죠? 그것과 의존하고 있었던 채권자의 채무도 소멸하게 되기 때문에 채권자의 반대급부에 대해 이행 청구하지 못하게 되죠. 따라서 채무자가 이미 반대급부를 받았다. 그러면 부당이득이 되기 때문에 자, 상대방에게 자, 반환되어야 되는 겁니다. 자, 효과까지 봤고요. 예외적으로 채권자 위험 부담주의도가 있을 수 있다. 이거 언제? 예외적으로 쌍무계약에서 당사자 일방이 채무가 채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이 불가능하게 되거나 채권자의 수령지체로 인해서 당사자 쌍방의 그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 이때는 채권자가 위험을 부담한다는 거죠. 어쨌든 이 사안에서 여러분 쌍방의 당사자의 귀책 사유가 없는 후발적 불능이라고 지금 보여지죠. 귀책 사유가 쌍방이 없는 후발적 불능에 해당되기 때문에 갑은 당연히 주택의 소실로 인해서 주택 인도 의무는 면하게 됩니다. 따라서 갑이 을에게 매매 대금 지급을 청구하지는 못하게 되고요.
을은 역시 매매대금 지급 채무를 부담하진 않게 돼요. 이 경우 을이 계약 체결 이후에 갑소유 주택 소실 전에 계약금이나 대금의 일부를 지급하였거나 갑소유 주택 소실 후에 그 사실을 모르고 대금을 지급하였다면 당연히 을은 갑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 청구를 하면 돼요. 계약금이나 대금 일부 지급하였다면 부당이득이 되기 때문에 갑이 을은 갑에게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가능하다. 요 정도 적어주시면 되겠죠? 네. 어쨌든 위험 부담까지 봤습니다. 지금 이게 쭉 순서대로 본 이유는 2019년도 기출문제에서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 문제였는데 사실상 계약 교섭상의 그 부당 파기였던 문제. 그래서 759조의 불법행위 책임 문제였던 문제였고요. 또 이제 단문으로서 이제 기출된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 살펴봤고요. 그다음 계약 체결 이후에 그죠 원인 모를 화재 문제, 즉 위험 부담의 문제까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순서대로 기억하고 계시면은 어떤 사례가 나와도 이 세 가지 중에 하나가 나올 수 있다.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 문제가 나올 수 있고 그 전에 계약 교섭의 부당 파기 문제가 나올 수도 있고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 문제가 나올 수도 있고 또 방금 본 것처럼 위험 부담 사례가 나올 수도 있다. 그때 잘 구별하고 계셔야 돼요. 자, 제가 이번에 조금 하나 정도 단문적 보면 화해계약 하나 볼까요? 화해계약 여러분 이게 볼트친 화해와 착오의 쟁점이 제일 중요하죠. 화해계약이란 게 뭡니까 여러분? 화해계약 화해계약이란 의요 당사자 예를 들어서 당사자 상호 간에 분쟁을 종지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는 계약, 이게 화해계약이죠. 731조 화해, 그러니까 말 그대로 서로 화해한다. 당사자가 상호 양보해서 당사자 간의 분쟁을 종지시키는 거죠. 종지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는 거죠. 이게 화해계약입니다. 이러한 732조 화해계약은요. 당사자 일방이 양보한 권리가 소멸되고 또 상대방이 화해로 인해서 그 권리를 취득하는 효력이 있는, 즉 창설적 효력이 있어요. 그 다음 여러분 요 창설적 효력이 있다라는 거 중요하고요. 화해와 착오 문제, 이게 중요하죠. 733조 화해의 효력과 착오예요. 화해 계약은 규정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733조 착오로 이유로 취소하지 못한다. 그죠? 착오로 이유로 취소하지 못한다. 다만 그러나 화해 당사자의 자격 또는 화해의 목적인 분쟁 이외의 사항에 착오가 있다면 그러하지 아니한다. 그럼 취소할 수 있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이런 거 잘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화해 계약하면은 단문으로 의의를 잘 적어주시면 되고, 당사자 상호 양보해서 당사자 간의 분쟁을 종지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기는 계약을 말한다. 이게 화해 계약. 법적 성질은 낙성, 유상, 쌍무, 분료식 계약이다. 성립 요건은 당사자에게 분쟁이 있어야 된다. 당연히 그래야죠. 그 다음 분쟁의 당사자가 서로 양보해야 된다. 세 번째, 각 당사자는 분쟁의 대상이 된 법률 관계에 처분 능력 또는 처분 권한이 있어야 한다. 이겁니다. 요 정도 요건 쓰시면 되고, 그 효과는 법률 관계를 확정시키는 효력, 그 다음 창설적 효력을 갖는다. 그죠? 화해에 의해서, 즉 창설적 효력, 즉 화해 전의 법률 관계가 소멸되고 화해에 의해서 새로운 법률 관계가 형성된다. 이겁니다. 이 정도 쓰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요. 화해와 착오예요. 화해 계약도 계약 일종입니다. 따라서 의사표시를 요소로 하기 때문에 의사표시의 무효 취소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겠죠. 다만 착오에 관해서 733조의 특칙으로 인해서 화해 계약을 원칙적으로는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도록 하고 있어요. 다만
예외가 있죠. 화해 당사자의 자격에 대한 착오 또는 화해 목적의 분쟁 이외의 사항에 대한 착오가 있는 때에는 109조 요건에 따라서 취소할 수 있다. 요겁니다. 요 정도 적어주시면은 괜찮겠다. 네, 화해계약에서 단문으로 여러분 이번에 나올 수 있거든요. 잘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쟁점된 사안 환매와 재매매 예약이죠. 그 차이에 대해서 여러분 잘 구별하고 계셔야 돼요. 환매란 또 재매매 예약이란 이 차이요. 개념에 있어서 환매라는 건 여러분 환매 매도인이 그죠? 매매 계약과 동시에 환매할 권리를 보유해서 일정 기간 내에 환매권 행사해서 매매 목적물을 다시 매수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가 말하는 건 동시에. 그래서 매매 계약과 동시에 환매할 권리를 보유한다. 요거 중요하죠. 재매매 예약이란 건요. 개념이 매도인이 매매 계약을 통해서 목적물의 소유권을 이전시킵니다. 그다음 그 이후 장차 목적물을 다시 매수할 것을 예약 거는 거예요. 예약하는 것을 말합니다. 일종의 매매 예약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예약 완결권 행사에 의해서 본계약이 성립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의 개념적인 차이, 그 차이점이요. 첫 번째, 동시성 요구. 아까 말씀드렸지만 환매 특약은 매매 계약과 동시에 해야 하지만 재매매 계약은 동시에 할 필요는 없어요. 그 다음 두 번째, 대금 지급이요. 환매 대금은 원매매 대금의 계약 비용 포함한 금액에 한정됩니다. 다시 환매 대금은 원매매 대금의 계약 비용을 포함한 금액에 한정되지만 재매매 예약 같은 경우는요. 재매매 예약 시에 그 대금은 당사자 약정에 따른다. 그죠? 그 다음 행사 방법이요. 권리 행사 방법. 환매권 행사는 환매 대금 제공을 요건으로 합니다. 재매매 예약은 대금 제공을 요건으로 대금 제공을 요건으로 하진 않고요. 공시 방법은 환매의 경우 환매권 등기 가능하죠. 그러나 재매매 예약 같은 경우는 청구권 보존에 가등기만 가할 수 있을 뿐이다. 그 다음 존속 기간이요. 존속 기간. 환매 기간은 부동산 5년, 동산은 3년을 넘지 못하지만 재매매 예약에 따른 예약 완결권의 의사 표시는 일방 예약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형성권입니다. 그래서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제척 기간이 적용된다는 것이 판례 입장이다. 기본서에 나오죠. 그래서 재매매 그 예약에 따른 예약 완결권의 의사 표시는 일방 예약으로 추정이 되고 그 성격은 법적 성질은 형성권이다. 즉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제척 기간이 적용된다. 따라서요. 자, 갑과 을 사이에 매매 계약이 성립하고 만약에 매매 계약이 성립하고 난 이후에 그 약정이 이루어졌다면 환매 계약이 아니라 재매매 예약이 된다 이거죠. 재매매 예약. 따라서 재매매 예약에 해당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환매 계약을 주장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죠. 타당하지 않다. 네, 일단 이번 시간 여기까지 보고요.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들 지금 다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슬라이드 보시면 그 외에 중요한 사례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시에 항변권과 그다음에 매수인의 대금 지급 거절권, 그다음에 그 외의 사례들 많아요. 제가 이거를 꼽은 이유는 기출이 된 것 중에 가장 최근은 아니지만 나올 것 같은 사례만 뽑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쟁점들이 일단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다음 시간은 언제 업로드를 하는 게 좋을까요? 오늘이 목요일이었고요. 목요일이니까 민법 계약을 날짜를 정하도록 할게요. 일단 목요일인데 일단 뭐 내일 금요일 그래서 일단 올려놓겠습니다. 아주 뭐 라이브가 아니죠. 일단 곧 올리겠습니다. 뭐 하루 이틀 사이 안에 올리도록 할 테니까 다음 시간 여러분들 일단 그 임차인의 부속물 매수 청구권이나 동시에 항변권, 매수인 대금 지급 거절권 우리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슬라이드를 가지고 조금 여러분들이 미리 예습을 해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쟁점 한번 살펴보시면
강의를 들을 때 훨씬 더 이해가 좋을 겁니다. 자, 아무튼 이번 시간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2차 시험이 얼마 안 남았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쇼터디에서 보지 말고, 자, 해설을 보지 말고 목차만 보고 떠올리는 연습을 꾸준하게 하세요. 암기의 척도는 바로 백지에서 얼마큼 쓰느냐 이겁니다. 다른 거 없어요. 아무튼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 되시길 바라면서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